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었으나 가끔 오게 되는 고전문학 읽기 시간입니다. 세추님, 최신 문학은 안 읽어주시나요?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제 최신 문학을 마구잡이로 읽었다가는 법에게 혼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문학을 읽습니다. 세츠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어서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막 소통하고 뭔가 함께 우당탕탕 떠들고 그런 시간은 아쉽게도 아니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늘리고 문학적 소양을 늘리고 조금 더 똑똑해지는 시간. 그리고 나름 즐겁다고요. 책의 장점 말하면 이제 좀 지루해지겠죠.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의 장점 같은 건 이력이 좋아진다부터 해가지고 꿍시렁 다들 너무 많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책의 장점 같은 이야기는 뒤로 슬쩍 밀어버리고 그저 재밌게, 그저 재밌다는 이유로 책을 읽어봅시다. 잘 때 들으면 좋아요. 가볍게 누워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고전문학이 좀 이미지 떠올리면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오늘 고전문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마 좀 징그러울 수 있어. 그쵸. 이제 조금씩 상상하면서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변신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드릴게요. 원래 옛날 옛적에 그레고르라는 가장이 살았어요. 그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여동생에게 바이올린 같은 거 가르치면서 집안을 이끌고 있었답니다. 혼자만이 경제활동을 했는데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그레고르가 어느 날 침대에서 눈을 떠보니 자신이 거대한 갑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하다가 다른 회사원이 찾아왔어요. 쾅쾅쾅. 그레고르씨 오늘 회사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레고르씨 나갑니다. 갑니다. 가요 하고 나왔는데 반응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갑충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는 막 도망쳤죠. 그렇게 집안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다면 좋고요. 이런 명작 같은 거는 여러 번 읽어도 좋아.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그게 변신 1편의 이게 변신 초반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고르가 더 이상 가정을 부양할 수 없으니 이제 가족이 그레고르를 먹여 살려야겠죠. 그래서 여동생이 방에 들어가서 밥을 주고 방을 치우고 하다가 어머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왜 내가 못 보냐 이 말이야. 나 그레고르 볼 거야 했다가 그레고르 보고 기절하십니다. 네,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예 하고 기절을 하시니까 아버님께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레고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해가지고 아버님은 앞뒤 사정을 모른 채로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등에 사과를 으 맞고 큰 부상을 입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변신의 앞쪽 내용이에요. 이제 이어서 읽어볼까요? 변신은 근데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재밌어. 물론 약간의 피폐한 한 꼬집, 그리고 약간의 고어함 한 꼬집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읽어볼 법한 좋은 소설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심한 상처로 한 달 이상 통증에 시달렸다. 사과는 그대로 박혀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뽑아낼 엄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하네요. 약간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게 제 약간 첨삭하겠습니다. 아무도 사과 안 뽑아줬나봐. 그레고르 사과 맞았는데 그대로 있대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그레고르의 현재 모습은 슬프면서도 역겨웠지만 아버지는 그가 가족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듯했다. 그를 적처럼 취급하거나 배척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가족의 의무이고 결국에는 그의 존재 자체를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도 깊은 상처를 입어서 방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늙은 병사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다. 높은 곳을 기어다니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되어 가족들이 측은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녁 무렵이면 그가 예전에 이미 한두 시간 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던 거실 문을 가족들이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거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에 누워서 불빛이 있는 식탁 앞에 죄송합니다. 불빛이 있는 식탁 앞에 앉아있는 가족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예전과는 아주 달랐다. 예전에는 그레고르가 있는 방을 쾅 닫아놓고 거의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도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레고르가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해주네요. 그레고르가 작은 호텔방 안에 눅눅한 침대에 몸을 던져야 할 때면 그리움을 가지고 생각하던 예전의 생기 넘치는 대화는 확실히 더 이상 없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너무 조용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안락의자에서 곧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깊숙이 몸을 숙이면서 양장점에 가져다줄 고급 세탁물에 바느질을 했다. 판매 직원 자리를 구한 여동생은 나중에 더 나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저녁에 속기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새로운 친구들 어서와요. 가끔 아버지는 깨어나서 자신이 잠에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갔다. 오늘도 너무 오랫동안 바느질을 하는 거 아니오? 그리고 다시 바로 잠이 든 반면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친 듯이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친구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레고르가 집안을 부양할 때는 집에서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그레고르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도 일을 할 능력이 있었고 어머니도 그리고 여동생도 일을 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일종의 고집처럼 집에서도 직원 제복을 벗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복을 입은 채 잠들었고 그의 평상복은 할 일 없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는 항상 일을 할 준비가 된 채
집에서도 상세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도 처음부터 새것 같지 않던 제복은 더욱 낡아 보였다. 그레고르는 종종 저녁 내내 항상 잘 닦아서 빛나는 황금 단추가 달린 얼룩진 옷, 그 옷을 입고 아주 불편하지만 조용히 잠을 자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0시가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워 여기서는 자기 불편하니 침대에 가서 자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는 새벽 6시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푹 자야만 했다.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책 들으면서 자는 방송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고전소설 이야기 들어봅시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을 시작한 이후 매번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자에서 침대로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소한 경고로 그를 협박했지만 그는 15분가량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지 않았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그의 귀에 기분 좋은 말을 속삭였고, 여동생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지만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깊숙이 의자에 파묻혔다. 여자들이 그의 팔을 어깨에 둘렀을 때에야 눈을 뜨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이게 삶이라니깐. 이것이 나의 오랜 지난 날들의 휴식이야. 두 여자에게 기대어서 그는 귀찮은 듯이 스스로가 가장 큰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어서서 여자들이 문까지 자신을 데려가도록 했다. 그곳에서 그들을 눈짓으로 제지하고 혼자 걸었고, 반면에 어머니는 뜨개질감, 여동생은 펜을 급하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계속 그를 도우려 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지쳐있는 가족 가운데 누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레고르를 돌봐줄 시간이 있었겠는가? 집안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가정부는 이제 해고되었다. 하얗게 된 머리를 뒤로 넘겨 올린 거대한 근육질의 가정부만이 아침 저녁마다 가장 힘든 일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어머니가 수많은 양의 삭바느질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돌보았다. 심지어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전에 모임이나 기념일의 행복한 모습으로 치장하던 대물림 받은 다른 모든 것들도 팔아버렸다. 저녁에 그것을 팔고 받은 금액에 관한 대화를 들어서 그레고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에 비해 너무 큰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레고르를 옮겨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보기에는 단지 그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기구멍을 몇 개 낸 적당한 상자에 그를 넣어서 이동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본질적으로 집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체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불행을 자신들이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가족들은 최대한 충족시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책이 낮은 은행원에게 아침 식사를 받아왔으며 어머니는 낯선 이들의 빨래를 하면서 희생했고 여동생은 사무용 책상 뒤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가족들의 능력은 거기까지였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침대로 데려다 놓고 돌아와서 일을 내버려 두고 가까이부터 뺨을 맞대고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면서 말할 때 그레고르는 등에 난 상처가 다시 생겨난 것처럼 아파왔다. 저기 문을 닫아, 그레테.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에 머물게 됐을 때 여자들은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거나 멍하니 식탁을 응시하기만 했다. 맞아요. 그동안 그레고르는 정말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레고르가 먹여 살려주는 게 영원할 순 없으니까요. 가족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죠. 그레고르는 밤낮으로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가끔 그는 다음에 문이 열릴 때 가족들의 문제를 예전처럼 다시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봤다. 사장님과 지배인, 위탁자와 견습공, 고집센 하인, 다른 가게의 친구들 두세 명, 시골 호텔의 종업원, 사랑스러우면서도 무상한 기억.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마음을 얻으려고 한 모자가게의 여직원이 떠올랐다. 그들 모두가 낯선 사람들 혹은 잊힌 사람들과 섞여서 떠올랐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도울 수는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생각에서 사라졌을 때 그는 기뻤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걱정할 기분은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단지 가족들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만이 일었다. 그는 특별히 어떤 것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도 식품 저장실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자기 것들을 그곳에서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그레고르가 특히 뭘 좋아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여동생은 아침과 점심때마다 가게로 출근하기 전에 아무 음식이나 그레고르의 방 안에 발로 밀어넣었다. 그레고르가 단지 음식의 맛만 보았는지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녁이 되면 빗자루로 쓸면서 치워버렸다. 이제 그녀가 매일 저녁해주던 방 정리도 뜸해졌다. 더러운 흔적이 벽을 따라 이어졌으며 여기저기에 먼지 뭉치와 오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도착할 때쯤 어느 정도 비난을 받더라도 특히 잘 보일 수 있는 각도에 서 있었다. 그는 아마도 한 주 내내 거기 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동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것을 보았으나 그냥 쓰레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는 나머지 가족이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예민해졌고 그레고르 방을 청소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두라면서 경계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물을 몇 통 사용하여 그레고르의 방에 대청소를 감행했다. 너무 축축한 것은 물론 그레고르를 더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는 소파 위에 퍼져서 떨면서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여동생은 그레고르 방의 변화를 알아챘고 엄청난 모욕을 당한 듯이
거실로 달려가 어머니가 손을 들고 애원했는데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한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서 당연히 아버지는 소파에서 깜짝 놀라셨다. 어찌할 줄 모른 채 지켜보기만 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아버지는 그레고르 방을 청소하는 것을 여동생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어머니를 비난했다. 그와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여동생은 다시는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너무 흥분한 아버지를 침대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여동생은 몸을 떨고 흐느껴 울면서 작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레고르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쉬쉬 소리를 내었으며 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이런 광경과 소음을 피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설사 여동생이 밖에서 일하느라 지쳐서 예전처럼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여동생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청소를 해서는 안 되었다. 그레고르가 그냥 방치되어 있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부가 있지 않은가? 이 늙은 미망이는 강인한 몸짓과 정신력으로 긴 삶의 여정에서 험난한 과정을 극복했고 그레고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떠한 호기심도 없이 그녀는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을 열었고 어느 누구도 쫓지 않았는데도 너무 놀라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그레고르를 보고는 옷자락을 잡고 놀란 듯이 서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잠시라도 아침과 저녁 때마다 문을 조금 열었고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이리 와봐 늙은 벌레야 또는 이 늙은 벌레 좀 보게나 처럼 친근한 말투로 그를 불렀다. 그레고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들이 기분에 따라 그를 쓸데없이 방해하지 않고 차라리 이 가정부에게 그의 방을 매일 청소하라고 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아마도 다가오는 봄의 조짐인지 엄청난 비가 창문을 두들겼다. 가정부가 다시 말을 걸었을 때 그레고르는 너무 불쾌해서 공격할 것처럼 물론 천천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녀에게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가정부는 그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을 크게 벌린 채 서서 문가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 뿐이었다. 마치 그녀의 손에 있는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자, 더는 안 되겠어? 라고 그녀는 물었으며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의자를 구석에 되돌려 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단지 그가 우연히 준비된 음식 가까이로 지나갈 때 놀이삼아 그것을 약간 입에 물었으며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물고 있다가 대부분은 다시 뱉었다. 처음에는 자기 방의 상황을 살펴보고 슬퍼하느라 먹는 것도 꺼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변화된 방의 상태에 곧 만족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더 이상 둘 수 없는 것들을 이 방에 가져다 놓는 것에 익숙해져 물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가족들이 방 하나를 3명의 신사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진지한 신사들은 그레고르가 문틈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셋 다 턱수염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방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 이상
전체 살림과 부엌이 잘 정리정돈이 되었는지도 민망하게 간섭했다. 필요 없는 것이다. 심지어 더러운 잡동사니를 차마 보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구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이유로 물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넘쳐났다. 이런 물건들로 그레고르의 방은 꽉 찼다. 부엌에 있던 석탄 상자와 쓰레기 상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가정부가 급히 서둘러 그레고르의 방에다 내팽겨쳤다. 그레고르는 다행히도 내팽겨치는 물건과 그것을 쥔 손만 보았다. 가정부는 아마도 시간과 기회가 될 때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거나 한꺼번에 밖으로 내다 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처음 놓인 그대로 계속 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잡동사니에 막혀 방향을 못 바꾸고 기어다닐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있는 볼이 귀엽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가정부는 아마도 시간과 기회가 될 때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거나 한꺼번에 밖으로 내다 버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처음 놓인 그대로 계속 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잡동사니에 막혀 방향을 못 바꾸고 기어다닐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옮기고 난 후에는 죽을 것처럼 피곤하고 슬퍼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붙었다. 하숙하는 신사들이 가끔 거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거실 문이 여러 번 닫혀 있었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 몇 번 문이 열려 있을 때에도 그레고르는 그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어두운 방의 구석에 누워 있었다. 한 번은 가정부가 거실로 향하는 문을 조금 열어놓았고 신사들이 저녁에 거실로 와서 불을 켰을 때도 문은 열려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식사하던 식탁의 위쪽 자리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 칼과 포크를 손에 쥐었다. 즉시 고기 요리를 든 어머니가 문에 나타났고 바로 뒤에 여동생이 높이 쌓아올린 감자 요리를 들고 왔다. 음식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랐다. 신사들은 앞에 놓인 음식들 위로 몸을 굽히고 먹기 전에 검사라도 하는 듯했다. 실제로 중간에 앉아있는 다른 두 사람보다 윗사람인 듯한 사람이 접시 위에 놓인 고기가 충분히 연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다시 요리를 부탁해야 할지 확인해야 해서 잘라보았다. 그는 만족해했고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도 안도의 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가정부를 많이 쓰던 그레고르의 가족이 어느새 나 싱크컵 태그를 안 뗐어요. 나 혼날 뻔했다. 헐. 죄송.
자, 다시. 옛날에는 이제 가정부를 부리며 부유하게 살던 그레고르 가족이 어느새 집을 여관으로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네요. 슬프구만. 가족들은 부엌에서 먹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로 들어와서 손에 모자를 쥐고 한번 몸을 숙이고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신사들도 수염 안에서 우물우물 음식을 씹으며 모두 일어났다. 그런 다음에 그들만 남자 대화도 없이 그저 먹기만 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들만 남자 대화도 없이입니다. 제가 약간 숨이 딸려서 이상하게 읽었어요. 그들만 남자 대화도 없이 그저 먹기만 했다. 특이하게도 그레고르에게는 다양한 모든 음식의 소리 중에서도 그들이 음식을 씹는 소리가 가장 잘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은 먹기 위해서는 치아가 필요하며 이가 없는 턱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듯했다. 나도 입맛이 땡기네. 그레고르는 불안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거 말고 배고파. 이날 저녁에 바로 그레고르는 내내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신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중간에 있는 신사가 신문을 꺼내들어 다른 두 사람에게 시옷이 왜 이렇게 많죠? 읽기가 어렵네. 신사가 신문을 꺼내들어 다른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장씩 주었고 그들은 뒤로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이 연주되자 관심이 생긴 그들은 일어서서 발뒤꿈치를 대고 곁방 쪽으로 가서 나란히 선 채 서로를 밀쳤다. 그 소리가 부엌에서도 들렸기에 아버지는 외쳤다. 연주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즉시 멈추라고 하겠소. 그 반대입니다. 라고 중간에 있던 신사가 말했다. 시우시 얘기? 중간에 있던 신사가 말했다. 승려분께서 저희에게로 오셔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이 방에서 연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 그렇게 하죠. 라고 아버지는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자인 것처럼 외쳤다. 신사들은 거실로 돌아가 기다렸다. 곧 악보대를 집은 아버지, 악보를 든 어머니, 그리고 바이올린을 든 여동생이 왔다. 여동생은 차분하게 연주할 준비를 했다. 예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은 적 없던 부모님은 신사들에게 너무 공소해서 심지어 자신들은 의자에 앉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문에 기대어 섰고 채워진 제복의 단추 2개 사이에 오른손을 넣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한 신사가 의자를 내주었고 그 신사는 의자를 놓았던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제가 시옷 발음을 좀 못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원래 시옷 발음이 좀 어려워요. 좀 부끄럽네. 네, 새로운 친구들 다 들어서요. 반갑습니다. 신사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자기 자리에서 주의 깊게 그녀 손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레고르는 연주에 이끌려서 문 쪽으로 나아갔으며 머리를 거실로 내밀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다른 이들을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예전의 배려는 그의 자랑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그가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그의 방 곳곳에 쌓여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먼지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 머리카락, 남은 음식물도 그의 등이며 옆구리며 몸 전체에 묻어 있었다. 예전에 그는 시간을 정해 등을 대고 누워 그러한 것들을 양탄자에 문질러 떼어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무신경해졌다. 이런 상태였는데도 그는 거실 바닥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다. 물론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들은 완전히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 있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신사들은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동생의 악보대 뒤에 악보디디 죄송합니다. 약간 발음이 꼬이네요. 악보대 뒤에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여동생에게 분명 방해가 되었는데 그들은 곧 낮게 대화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창가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섰다. 그들은 아름답고 흥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했고 끝까지 이어진 연주에 실증을 내는 것 같았지만 예의상 나름 조용히 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코와 입으로 높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는 아주 거슬렸는데 그럼에도 여동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시선은 슬픔을 담은 채 가만히 악보를 따라갔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기어가서 가능한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바닥에 밀착했다. 음악에 사로잡힌 그는 과연 짐승일까? 마치 갈망하는 낯선 음식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는 여동생이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겨 그녀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자신처럼 그녀의 연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그녀를 자신의 방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끔찍한 형상은 그에게 처음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의 방에 있는 문들을 통해 공격하는 이들에게 흉한 몰골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의 옆에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그레고르가 인간이었던 그때 그는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불행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나?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모두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을 것이고 그레고르는 미소를 띠면서 그녀가 가게에 나가면서 밴드나 기스를 하지 않았던 목에 키스할 것이다. 참자씨. 중간에 신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오는 그레고르를 검지로 가리켰다. 바이올린은 멈췄고 중간에 있는 신사는 그제야 머리를 한번 흔들면서 친구들을 보고 웃고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는 대신에 우선 신사들을 진정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신사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를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서둘러 그들에게 가서 팔을 벌려 그들을 방으로 몰면서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도록 몸을 가렸다. 그들은 조금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그레고르 같은 이웃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신사들이 되게 나빠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관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여관에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그 여관에서 엄청난 크기의 바퀴벌레가 나오면 엄청 깜짝 놀라겠죠? 으아. 세스코 세스코 불러야지. 그 사이에 여동생은 갑작스럽게 연주를 중단하게 되자 체념에 빠졌다가 금세 극복했다. 한동안 처져있는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붙잡고 계속 연주할 것처럼 악보를 보다가 단번에 일어나서 호흡하기 어려워 아직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악기를 놓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신사들은 아버지가 밀치는 바람에 좀 더 빠르게 방에 가까워졌다. 여동생이 숙달된 모습으로 침대의 이불과 베개를 공중으로 펼치면서 정돈하는 것이 보였다. 신사들이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마치고 미끄러지듯이 방에서 나왔다.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고집스럽게 정중함을 잊고 그들을 밀쳐 신사들에게 무례를 저질렀다. 방문에서 중간에 있는 신사가 화를 내면서 발을 굴러 아버지를 멈추게 했다. 이것으로 명백해야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어머니와 여동생도 눈으로 찾으면서 말했다. 저는 이 집과 가족을 지배하는 불쾌한 관계를 고려하여 제 방을 당장 해약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머물렀던 며칠 동안의 방값도 전혀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런 증거들로 당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않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뭔가를 기대하듯이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친구들이 바로 말을 이었다. 우리 또한 당장 방을 해약하겠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서는 꽝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의자로 비틀비틀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평상시 저녁잠을 자는 것처럼 뻗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강하게 흔들리는 그의 머리는 그가 전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레고르는 신사들이 그를 처음 본 그 자리에 내내 누워 있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해서 생긴 실망감이 어쩌면 수차례의 배고픔으로 생긴 허약함이 그가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다렸다. 어머니의 떨리는 무릎에 떨어져 올리는 바이올린 소리조차도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부모님. 동생은 말을 시작하면서 손으로 식탁을 쳤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혹시 두 분이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제가 알아요.
저는 저 괴물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로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괴물을 돌보고 참아오면서 인간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 우리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이 아이 말이 100번 옳고 말고. 아버지가 말했다. 여전히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어머니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 눈으로 표현하면서 손으로 앞을 가리고 둔탁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어머니에게로 급히 가서 이마를 짚어보았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말에 확고한 결심을 한 듯했다. 네, 똑바로 앉아서는 저녁 식탁에 접시들 사이에 있는 제복 모자를 만지작거렸고 이따금 조용히 있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괴물이 두 분을 죽일 거예요. 뻔히 보인다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집에서 이러한 영원한 고통을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도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려서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을 기계적인 손동작으로 훔쳤다. 아버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듯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얘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여동생은 조금 전에 확고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우는 동안에 몰려온 무력함 때문에 어깨만 으쓱거릴 뿐이었다. 그가 우리를 이해한다면. 아버지는 반은 질문하듯이 말했다. 여동생은 울면서 그런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듯 손을 격렬하게 내저었다. 그가 우리를 이해한다면. 아버지는 반복했지만 결국 눈을 감으면서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여동생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요. 여동생은 소리쳤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것을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그레고르일 수가 있겠어요? 그가 그레고르라면 그와 같은 괴물이 인간이 함께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스스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빠가 없지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괴물을 보세요. 이 괴물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신사들을 쫓아내고 집 전체를 차지하고서는 우리를 골목길에 자기 하려는 것은 분명해요. 보세요, 아버지.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동생은 그레고르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심지어 어머니 곁에서 물러났다. 그레고르의 근처에 머물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어머니의 의자에서 떨어져 서둘러 아버지의 뒤로 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행동으로 또 흥분하여 일어섰고 여동생을 보호하듯
팔을 반쯤 그녀의 앞으로 올렸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어느 누구도 더욱이 여동생을 무섭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뿐이다. 그러한 행동은 물론 눈에 띄었다. 그는 통증을 느끼며 힘겹게 몸을 돌리느라 매번 머리를 들었다 바닥에 쳤다. 그는 멈춰서서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의 선한 의도를 인식한 듯했다. 단지 잠시 동안의 공포만이 있었다. 이제 모두가 침묵하면서 슬프게 그를 쳐다보았다. 눈은 피곤함으로 거의 감긴 채 어머니는 다리를 뻗어포개고 의자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나란히 앉았으며 여동생은 손을 아버지의 목에 거의 감쌌다. 이제 내가 돌아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가쁜 숨을 참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쉬어야만 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그 스스로에게 맡겼다. 돌아서자마자 그는 바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놀라며 몸도 약한 자신이 조금 전에 어떻게 거리가 먼 것도 모른 채 여기까지 기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줄곧 빨리 기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가족이 어떤 말을 하는지 뭐라고 소리치는지 알지 못했다. 문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목이 뻣뻣해짐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조금 돌렸다. 여동생이 일어나 있는 것 빼면 그의 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눈길은 이제 잠에 빠져든 어머니를 스쳐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힘껏 닫혔고 잠겼다. 그는 감금되었다. 뒤에서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너무나도 놀라서 다리가 오그라들었다. 그렇게 서둘러 닫은 사람은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거기 똑바로 서서 기다리다가 가벼운 걸음으로 앞으로 뛰었으며 그래서 그레고르가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드디어! 그녀가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면서 부모님에게 외쳤다. 그럼 이제는?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묻고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그는 곧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까지 가느다란 다리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을 읽었어요. 게다가 그는 상당히 편안한 힘을 느꼈다. 물론 몸 전체가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고통들이 점차 더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아주 부드러운 먼지로 뒤덮인 염증 부위들의 통증을 이미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동정과 사랑으로 가족에 대해 되짚어보았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아마도 여동생보다도 좀 더 확고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그는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공허하고 평화로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창문 앞에서 평상시처럼 밝아지는 바깥의 광경을 보았다. 그 다음 머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아래로 떨어지고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세워놓았다. 자, 오늘 변신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한 장 반 남았는데 끝까지 읽을까요? 끝까지 하자. 오케이. 30분 정도 더 읽을게요. 좋아요. 들어줘서 고마워. 이른 아침에 가정부가 왔을 때 모든 문들을 세게 닫는 것을 피해달라고 이미 몇 번 부탁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잠을 자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았다. 여느 때처럼 그녀가 그레고르를 잠깐 들여다보았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누워서 마음이 상한 듯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우연히 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 어서와요. 반가워요. 지금은 변신책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한 장 남았어. 한 장. 한 장 남았다고 하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찾았다. 그녀가 우연히 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빗자루를 뻗어 그레고르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가 났고 힘을 주어 그를 약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의 자리에서 밀려나가자 비로소 그녀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곧 현실을 파악하고는 눈을 크게 떼고 입을 삐죽이며 휘파람을 불었다. 잠시 후 가정부는 침실을 열어젖힌 채 어둠 속으로 크게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뒤졌어요. 저게 완전히 뒤져 누워있어요. 진짜 있는 책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잠자 부부는 깜짝 놀라서 부부 침대에 똑바로 앉아 놀란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네, 진짜로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잠자 부부는 각자 자기 방향에서 침대를 내려갔다. 잠자 씨는 이불을 어깨 위로 걸쳤고 잠자 부인은 잠옷바람으로 서둘러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거실문이 열렸다. 그레테는 신사들이 입주한 이후로 그곳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제대로 옷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죄송합니다. 증명이라도 하는 듯했다. 죽었어? 잠자 부인은 질문하듯이 가정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도 되고 심지어 확인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라고 가정부가 말하고 증명이라도 하듯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옆으로 멀리 밀었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제지하려는 것처럼 움직였지만 그러진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군.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성호를 그었으며 세 여자들도 그를 따라했다. 사체에서 눈을 돌리지 않던 그레테가 말했다. 그가 얼마나 말랐는지 보세요. 그는 이미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간 음식이 그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모두 그레고르의 몸이 완전히 납작해지고 바짝 마른 상태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았으며 그들이 시선을 딴 쪽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레테, 잠시 우리 방으로 오너라. 잠자 부인이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그레체는 사체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 침실로 갔다. 가정부는 문을 닫고 창문을 완전히 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포근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미 3월 말이었다. 3명의 신사들은 방에서 나와 의아하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찾았다. 그들은 신사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아침 식사는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는 식사가? 아니요, 신사가 식사를 찾는 건 식사가 신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약간 졸린가 봐요. 식사가 왜 신사를 찾습니까? 다시 중간에 있는 신사가 기분이 언짢다는 듯이 가정부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서두르면서 말없이 신사들에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오라는 듯 눈짓했다. 그들도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방 안에 들어온 그들은 조금은 낡은 윗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제는 아주 밝아진 방 안에 놓인 그레고르의 사체 둘레에 섰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한 팔에는 아내, 다른 팔에는 딸에게 기댄 채 제복을 입은 잠자씨가 나타났다. 모두 울어서 얼굴이 조금 빨갰다. 세란 친구들 어서와요. 잘 자요. 그레테는 이따금 얼굴을 아버지의 팔에 기댔다. 즉시 내 집에서 나가시오. 여자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문을 가리키며 잠자씨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중간의 신사가 약간은 놀란 듯이 말했다. 다른 두 신사들은 그의 등 뒤에서 손을 끊임없이 마주 비볐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큰 싸움을 즐겁게 기대하는 듯했다. 내가 말한 그대로요. 잠자씨는 대답하고 두 여자와 함께 일렬로 서서 신사에게 다가갔다. 그 신사는 순간 조용히 마치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는 것처럼 서있더니 그렇다면 가겠소 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느낀 굴욕 때문에 심지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새로운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잠자씨를 올려다보았다. 잠자씨는 단지 큰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잠시 그에게 끄덕였을 뿐이었다. 신사는 즉시 큰 걸음으로 현관 복도에 갔다. 얼마 동안 가만히 서있던 두 친구들은 잠자씨가 자기들보다 앞서 현관 복도로 가서 먼저 나간 친구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그 친구를 따라 뛰어갔다. 현관 복도에서 셋 모두 옷걸이에 있는 모자를 집어들고 지팡이꽃에서 지팡이를 꺼내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떠났다. 이유도 없는 불신으로 잠자씨는 두 여자와 함께 현관 앞으로 나서서 낭단에 기대어 3명의 신사들이 느리지만 꾸준히 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계단의 집에 일정한 커브 지점에서 각 층마다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점점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잠자씨 가족은 그들에게 무관심해졌다. 그리고 정육점 직원이 머리 위에 고개를 올려놓고 거만한 자세로 올라오면서 그들을 마주 지나쳤을 때 잠자씨는 여자들과 함께 바로 난간에서 벗어나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늘 하루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산책을 하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무조건 쉬어야 했고 쉴만 했다. 그들은 식탁 앞에서 각자 사과 편지를 썼다. 잠자씨는 감독에게, 잠자 부인은 주문자에게, 그레테는 가게 주인에게 썼다. 그러는 동안 가정부는
아침에 할 일이 끝나서 가겠다고 말하려고 들어왔다. 글을 쓰고 있던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않고 끄덕이기만 했다. 가정부가 여전히 가지 않자 잠자씨는 비로소 화가 난 듯이 올려다보며 물었다. 또 뭔가? 가정부는 가족에게 행운을 전하기라도 할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문에 서 있었지만 자세히 물을 칭찬 고마워요. 자세히 물을 때에만 말할 기세였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내내 신경이 쓰였던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모자의 타주깃이 사방으로 가볍게 흔들거렸다. 도대체 뭘 원하죠? 잠자 부인이 물었다. 부인 앞에서는 가정부도 극도로 정중했다. 가정부는 대답했다. 그러나 너무 기쁜 나머지 웃음이 나와서 바로 계속 말할 수 없었다. 옆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치울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처리했어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계속 편지를 쓰려는 듯 머리를 숙였다. 가정부가 자신이 처리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잠자씨가 단호히 손을 뻗어 못하도록 했다. 이런 행동 때문에 그녀는 모욕감을 느낀 듯 불쑥 소리쳤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거칠게 몸을 돌려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닫고 집을 떠났다. 저녁에 해고해야겠어 라고 잠자씨가 말했지만 부인이나 딸에게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왜냐하면 가까스로 얻은 평온을 가정부가 다시 방해한 듯 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 서로 안고 그곳에 머물렀다. 잠자씨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들을 잠시 조용히 관찰했다. 자, 이제 이리로 와. 이제 정말 옛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조금만 나를 배려해줘. 여자들이 그의 말을 따라 바로 그에게로 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쓰던 편지를 서둘러 마쳤다. 그 다음 그렇게 셋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시내로 전차를 타고 갔다. 이러한 외출은 3달 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만 앉아있는 차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뒤로 기대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했다. 각자 좀 더 상세히 생각해봤을 때 그들의 앞날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셋 다 모두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본질적으로 그 직장이 괜찮은지, 특히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될지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집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구한 지금의 집보다 더 작고 싸지만 좀 더 형편을 맞고 실용적인 집을 구할 생각이었다. 그들이 대화를 하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부인은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커다란 근심이 그녀를 창백하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아주 예쁘고 화사한 여성으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침묵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바라만 봐도 알겠다는 듯이 그들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착실한 남자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젊은 몸을 뻗어 기지개를 켰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자 멋진 계획에 대한 확인과도 같았다. 자, 변신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이 우울하고
많이 암울할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할 것 같고요. 좀 피폐하다고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듣다가 주무세요 이 코너를 하면 듣다가 주무세츠 이 코너를 하면 아마 다음은 되게 밝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다음은 돈키호테일 겁니다. 돈키호테는 솔직히 아니다. 스포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진짜 웃겨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바보들의 이야기라 정말 재밌습니다. 이 카프카의 변신은 진짜 위대한 책이에요. 네, 퀴즈에 썼던 거예요. 이 변신이 진짜 위대한 책인 게 일단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다들 존경하는 책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다 보니 왜 내가 벌레가 됐어. 이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유명할 텐데 이렇게 약간 피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변신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에 되게 다재다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에 끼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일단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라는 주제로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첫 문장만 했을 때 진짜 한 문장만 읽어도 머리가 세게 아파. 이게 뭐야? 정말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한 그런 소설입니다. 첫 소절.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갑충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만 들어도 에? 갑충이요? 에? 갑자기 그렇게 내 편에 있다고? 에? 이것만 들어도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레고르가 안타까운데 실제 제 가족이면 징그러 했을 것 같다고? 아무래도 나도 세스코 근데 이제 이 단절을 뜻하는 이 작품에서 카페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작가분들이 일부러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여기서 모티브를 받았지만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만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이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근데 이런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과의 단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히키코모리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왜냐면 갑자기 밖에 나갈 수 없고 스스로 서로가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레고르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똑같이 생각해. 나 정도면 우리 가족한테 진짜 배려 많이 했지. 서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히키코모리 문제 같은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카프카가 이걸 썼을 당시인 1800년대에는 히키코모리 문제가 이제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그대로 읽는 게 지배적인 시선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변신의 작가 카프카 선생님께서 되게 엄한 집에서 자랐어요. 되게 엄한 집에서 자랐으면서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이 주인공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이긴 한데 엄청나게 돈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떨어진 뭔가 가장의 이 아버지의 폭력성이라던가 그런 걸로 많이 엮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그레고르가 죽은 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던진 사과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죽었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자, 이제 원래 방송 여기까지인데 조금만 이야기를 할까요? 헤이, 시간이 벌써 늦었어요. 머리들 잘 준비해, 잘 준비. 종종 이렇게 제가 정규 방송에 책 읽는 시간을 끼워넣곤 하는데 안 자고 밤새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곧 잘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채우면은 여러분들하고 저랑 떠드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5번 방송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이렇게 채우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뭔가 게릴라가 좀 더 생길 수 있다. 게릴라가 가짝지를 생겨서 방송을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와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제 보라 한번 땡겨보고 싶다고요? 근데 모리볼이 훨씬 더 탐스럽게 생겼어. 머리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모리볼을 내어주면은 제 볼은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 계란후라이요? 백만 년 뒤쯤. 100만 년 뒤에 몰이 다 근육이라고요? 볼 근육이 그렇게 강력해요? 좀 무서운데 그건? 좀 무서운데? 제 모자랑 모리 모자랑 물물 교환하고 싶다고요? 안 돼요. 각자에 잘 맞는 모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바꿔봐도 재밌긴 하겠다. 내 모자 커가지고 얼굴 가려서면 웃기겠다. 아닌가? 모리 모자랑 크기 비슷하려나? 모르겠네요.
제 계란 후라이는 지금 연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연패 해가지고 지금 계란 후라이한테 3패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슬럼프가 왔어. 제 계란 후라이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펜으로 뒤집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해가지고 앞뒤 찹 이거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뒤집는 거 연승할 때는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한번 가족 앞에서 실패한 이유로 계란 후라이 슬럼프가 와가지고 태우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절대 태우진 않아요. 태우진 않아. 계란 후라이는 안 태워. 옛날에 태웠어요. 옛날에.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안 태워. 이게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 위로 타 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냥 밀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못생기게 됐다가 다시 뒤집으려다가 뭔가 이제 벽에 맞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뒤집다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있냐. 좀 이게 휜차가 이제 벽에 튀거든요. 이제 저 프라이팬 벽에 튀기 때문에 프라이팬 벽에 튀면은 이제 그거를 좀 긁어서 떼야 돼요. 긁어서 떼다가 계란의 형태가 망가지면서 계란의 형태가 망가지면서 더 이상 계란이 아니게 되면서 계란 후라이님 어떡해요. 계란 후라이 걱정할 때냐? 아니 계란 때문에 울지 마시고 아니 위로해 저를 위로하세요. 저를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세치님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다음에는 맛있고 훌륭한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도록 세치님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얻어 터져서 노른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나? 아니 진짜 계란을 그렇게 무참하게 폭행하지 않았고요. 유캔들 고맙습니다. 계란님 할 수 있어요. 아니 계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제가 해야죠. 세츠님 설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맞죠? 계란 화이팅 말고 네, 다음 계란 후라이는 가장 고맙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아니 나보다 달걀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달걀이 더 인기 많은 것 같아. 이게 뭐야? 계란님 팬이에요. 아니 계란도 팬이 있어? 아니 계란 팬 많죠. 나보다 많을 수 있어. 훨씬 많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내 방송에서 이제 계란의 응원을 하는 것은 이제 좀 곤란하지 않을까? 내 팬인 게 좋지 않을까? 이 방송은 내가 주인인데 계란은 내 방송에서 한 46등 정도의 지위를 가졌는데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한 팬으로 뒤집을 때 계란 잘 뒤집으시고요. 미안하다. 계란이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무게감이 있더라고. 잘 안 뒤집어지더라고.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해서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제. 그냥 뒤집개를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요? 멋있잖아. 그야 멋있으니까. 아니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힘은 있죠. 계란 후라이 위로 팍 하면 위로 날아갑니다. 단점은 날아간다는 거죠. 네, 위로 날아가긴 하는데 날아간다는 게 단점이야. 모양이 그래도 맛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얼마나 맛있었는데.
계란은 사인 없어요. 기술이 멋있는데 결과가 처참하면 무슨 의미죠? 정정해주세요. 기술도 멋 없었고 결과도 처참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잘 이게 팍팍 하면 됐을 텐데 이게 자신감이 감퇴해가지고 이제 깨작깨작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집만 안 태워먹으면 된 거죠. 그럼요. 집만 안 태워먹으면 된 거지. 뭐 문제 있겠어. 이게 팍팍 해가지고 이게 위로 아니 계란한테 팍팍 이게 아니라 그 위로 확 위로요 위로 위로요 위로 팍 해가지고 뒤로 샥 돼야 되는데 자신감이 하락했어. 다음엔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아무튼 계란 후라이 얘기 여기까지. 계란 벽에 박히는 소리는 너무하고 야 응원하라고. 누구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망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지? 아니라고 해. 네. 씁쓸하구나. 제 편이죠.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망하면 좋겠다. 넌 내 편 아니지. 야 나와. 나와. 꿀밤 맞아. 네. 왜 모리 괴롭혀요? 모리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저기요. 에휴. 그래. 행복하게 있자 그냥. 모리가 언제요? 위를 올려봐. 그새 잊었느냐? 그새 잊었느냐? 이거 보다가 배고파졌다고요? 미안해. 네, 잘못했어.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제가 안 지우고 까먹은 고양이들 사진. 호랑인데 이건 고양이 아닌데. 고양이들 보세요. 이건 바라카문인데. 이 조조인데.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제가 사진 지워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지운 고양이들 보세요. 귀여운 거 보세요, 귀여운 거. 이건 귀신인데. 이건 고양이고, 고양이고. 같은 사진이 몇 개야? 이건 이거 갑자기 무서운 게 나와. 갑자기 직소가 나와. 이거 뭐야? 제가 그 사진첩 막 내리고 있는데 아니 사진첩에 무서운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아니 사진첩 아니 사진첩에 아니 까먹고 안 지운 사진첩에 뭐 이런 게 있어? 좀 진작에 지워놔야겠다. 이게 계획적에 미리미리 지워놔야지. 여러분들 안 지워놓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악몽 꾸겠다. 나도 깜짝 놀랐어. 갑자기 조커가 나와가지고. 네, 고양이들만 보세요. 고양이 빼고 다 지워야겠다. 네, 사진첩 정리해야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내일은 바라바라 맞나? 내일이죠? 싱크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불안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레용이랑 그 뭐야 리허설을 했는데 레이토가 주기적으로 메카레이토로 변신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내일 봐요. 바이바이. 빠빠룽. 좋은 꿈 꿔.